네, 선생님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수업 듣느라 힘드시죠? 또 그렇지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요장 정신 분석 상담 잘 들어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시작합니다. 주요 개념의 불안, 현실 불안, 신경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 불안은 외부의 현실에 대한 불안인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거죠. 남이 타인이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겨지는 불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적인 불안은 나 자신 안에 있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안이죠. 도덕적 불안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신경적인 불안은 좀 예민한 거죠. 예민한 부분이 본인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현실에 대한 불안에서는 실제 외부 세계에서 받는 위협에 대한 불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해소하는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가지면 또 현실적인 불안은 훨씬 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신경적인 불안은 원초아와 자아의 갈등 사이에서 생기는 불안이고, 자아가 본능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초자와 자아 갈등에서 생기는 불안, 원초와는 본능적인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제어하고자 하는 자아 사이에서 생기는 거죠. 일례로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저걸 훔쳐먹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초자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이성적인 생각, 가장 최상위의 생각, 그런 것들을 원초하는 본능이라면 초자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도덕적이고, 그 사이에서 중간에 그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자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불안은 초자와 자아 갈등에서 생기는 불안이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불안, 그리고 자신 내부에 있는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실 불안보다는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지는 것들이 방어 기제죠.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불안이 생겨진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떨 때 불안을 느끼실까요? 네, 저는 해야 될 일을 좀 미루고 있을 때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건 내부적인 불안이 되겠죠. 빨리 하면 되는 걸 하지 않아서. 그리고 현실적인 불안은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군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어쩌면 뭐 방어 기제에 들어갈까요? 네. 자, 주요 개념의 자아 방어 기제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붕괴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나 행동수단이라고 하죠. 방어 기제는 병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현실적 삶을 파괴하려는 삶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 지나친 건 뭐든
해롭겠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불안을 키워서 자기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지려면 심리적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면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는 개인의 발달 수준과 불안 정도에 있는데요. 그 불안 정도에 따라서 개개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내 방법이 옳아, 네 방법이 틀렸어 이런 거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이것은 성격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나치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어쩌면 방어 기제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누군가는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타인의 힘듦이나 이런 것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 또한 방어 기제로 드러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지랖이 많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아주 옳고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본인을 보호하고 좀 개인적일 필요도 있고 또 이타적일 필요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성격이고 건강하게 방어 기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열심히 사고하고 그래서 원초화와 초자 사이에 있는 자아가 그 두 가지의 어떤 관계에서 잘 통합하고 연결하면 훨씬 건강해지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 억압도 있고 부인도 있고 투사도 있고 동일시도 있고 태행도 있고 합리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도 있고 치안도 있고 반동 형성도 있는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억압의 기제는 상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다른 방어 기제나 신경정상의 기초라고도 합니다. 의식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의식의 그늘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죠. 환자가 기억하거나 지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무의식 중에서 의식 밖으로 몰아내려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면 의식적으로서 생각과 느낌을 억눌러 버리는 것은 억제라고도 합니다. 억압과 억제는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부정은 위협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림으로 해서 거부하는 그런 불안에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뭐 이런. 방어 기제의 가장 단순한 수단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배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건 사실이 아니야. 뭐 이렇게. 전쟁이나 재난같이 비참한 사건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눈가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부정, 부인 뭐 이렇게 되겠죠. 투사는 자신이 수용하기 싫은 소망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마치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혐오감이나 공격성, 그리고 기타 수용하기 싫은 충동들을 내가 아닌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의식하는 대신에 타인이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동일시는요. 동일시는 아동이 성 역할 행동을 학습하는
발달 과정의 한 기제인데 자기 가치감을 고양시키려고 높이려고 자기 실패감으로부터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타인의 좋은 특성을 찾아서 자신도 그런 특성을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좀 좋은 방어 기제에 해당하죠. 제가 왜 뭐 엄마 아버지 두 분 중에 훌륭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동일시해서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또 청소년들에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그 우리 학자나 아니면 위인들을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건강한 방어 기제에 해당됩니다. 태행은 편안하고 행복했던 과거의 행동용으로 이렇게 회귀하려는 특성을 말해요. 이게 어릴 때에 내가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럼 내가 그때 그 시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인간 발달 초기의 단계에는 개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도전 그리고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단순한 초기 단계의 행동, 예를 들면 미성숙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나 즉 운다거나 오줌을 싼다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해서 현재 위기를 모면하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첫째 아이 때는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불리해지면 약간 어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근데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합리화, 이것도 아주 건강한 방어 기제인데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럴듯하고 좋은 이유를 대가지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리화란 상실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변명하여 회피하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빌려오면 신포도 이야기를 하는 좋은 예가 있죠. 그래서 저 멀리서 보이는 맛있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포도밭 가까이 왔는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철조망이 있어서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여우는 저 포도는 시고 맛도 없는 거야 라고 푸념을 하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경우가 합리하겠죠. 어차피 먹지 못한다면 저거는 맛없고 그래서 안 먹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승화도 아주 건강한 방어 기제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충동과 갈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태와 방법으로 활용해서 발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의 성적 에너지 또는 공격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돌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성화란 본능적인 성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형태로 활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학교에서 일진이 된다기보다는 그 잘하는 어떤 싸움을 권투나 요즘에는 격투기 뭐 이런 스포츠와 같은 부분으로 선수 활동을 하면서 뭐 상금을 받거나 뭐 금메달을 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나쁜 데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데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승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화는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다풀이한다. 이런 것들이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신과는 자신의 외부적인 어떤 그 자극이 자신과 무관한 대상에게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남편한테 싸워서 화가 났는데 아이에게 화를 내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저는 그런 것을
쓴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백하는데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위협적인 대상보다는 안전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치환, 바꾼다 뭐 이런 거죠. 치환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나 사람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만만한 대상이나 사람을 향해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벽을 보고 욕을 하는 이런 것도 치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동 형성은 말 그대로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남학생들이 어릴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나 너 좋아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때리기도 하고 또 놀고 있으면 뭐 다른 물건을 뺏어 가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관심 표현을 반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적인 충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형태를 말하는데 증오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가면을 쓰고 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예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왜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속으로 미워 죽겠고 막 이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런 예는 좋은 예예요. 사실 반동 형성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뭐 이런 속담과 같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미워했던 사람이 내가 친절하게 대했더니 반대로 그분은 받는 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쁘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해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제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건강한 방어 기제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맞는 방어 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문제 형성과 그 증상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볼 텐데요. 증상은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내는 최선의 타협적 해결책인데 내담자는 갈등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정상은 그런 자신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내담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강박신경적 내담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과 충동의 표현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남을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상 이런 것들 사이에서 본인을 엄청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사이에서 조율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나와버린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조현병 환자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겪다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내담자는 언제나 옳다. 내담자의 정상이 비합리적이든 적절하지 못하든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그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내적 상황이나 갈등에 대한 해결책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정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서 표현한다거나 글로서 써보게 한다거나 또 어떤 인위적인 인형을 갖다 놓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게 하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내담자가 설령 비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담자가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내담자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더 숨기게 되고 오히려 상담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말해주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수용이고 내담자 입장에서 들어주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상담 과정과 기법에서는 상담 과정은 첫 번째 상담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게 해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는 거죠. 그것이 본능에 따르지 않고 현실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전이 형성과 그리고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항할 때 다루는 것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찰자로서의 상담자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관찰할 때 이 상담자가 좀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그 내담자도 동일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잘못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로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과 기법에서는 상담 과정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동맹관계에서 치료 동맹관계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이 상담자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의 건강한 성격 부분과 협력하는 거죠. 우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그 약점이나 신경적인 부분을 그 강점이 흡수해서 그게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치료 동맹을 통해서 내담자의 신경적이고 미숙한 부분을 건강한 성격 구조로 수정하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치료 동맹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 전이 단계, 통찰 단계, 혼습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그 혼습 단계 다음에 종결 단계가 있는데 초기 단계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치료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초기 접촉을 통해서 내담자의 신경적인 행동과 증상을 이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가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느 내용에서 갈등이나 핵심, 주제 내용에 대한 관련한 행동을 추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치료 동맹을 맺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조력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전이 단계가 오면 전이 형성이나 중립적 태도, 해석이나 관찰자의 역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상담자에 대한 전이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상담자는 전이를 발달시켜서 내담자의 갈등이나 표면화를 하도록 합니다. 내담자의 전이와 저항적인 언어 반응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통찰된 반응을 수용하고 격려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통찰 단계 또한 전이 단계의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의존하고, 그 사랑과 욕구의 좌절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주면서 본인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가 통찰을 이루도록 해야겠죠. 그 혼섭 단계로 오면 통찰의 경험을 계속 반복시켜주고, 통찰한 경험을 정교화시켜주고, 그리고 통찰한 경험을 확대시켜서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약점을, 강점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찰 단계고, 그리고 혼섭 단계도 또한 통찰에 대해서 통찰한 경험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종결 단계로 와서 자신에 대한 감정을 다루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선생님들
또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3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종결에 대한 감정을 다루기도 합니다.